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권설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재해구호 정책과 관련된 수업을 한 차시, 두 차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만나게 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좀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교시는 재해구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난을 대처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할 때는 시간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흐름에 맞춰서 재난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시간적 흐름에 맞는 관리 대책, 대응 대책, 예방 대책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기 관리를 4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입니다. 이 4단계를 크게 2단계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비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대비 단계. 그러고 난 다음 재난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대응, 복구 단계로 재난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의 4단계의 이 모든 프로세스에 맞춰서 우리가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되고 구호 정책과 구호 대응 방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방 단계는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활동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개인 사보험 같은 걸 들잖아요. 이런 게 다 예방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변 인적 관계에서 이제 암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장 내가 지금 암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고가 나기 이전에 내가 사고가 난 이후를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단계를 이제 우리는 예방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태풍 같은 게 이제 예보를 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직 한반도에 태풍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저 밑에 태평양 먼 바다에 있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며칠에 이제 걸쳐서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단계를 우리는 예방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대비 단계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빨리 일종의 이제 대피를 하기 위한 조치 방법으로 다양한 능력이나 개발 활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예로 이런 것들을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빨리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과거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지진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그 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세상이 종말을 하는 줄 알고 2층 건물,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을 경험을 해봤던 학생들의 경우는 의자 밑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훈련을 통해서 이게 얻어지는 이제 것들인데 그래서 대비 단계에서는 이러한 교육,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은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재난 발생 이후입니다. 근데 재난 발생 이후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이어서의 시간적인 단계로서 위기가 발생한 바로 직후에 그 위기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임무,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쓰는 게 이 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인데요. 위기가 발생을 한 이후에요. 내가 그 전의 상태까지 되돌아가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회복 단계는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장기 복구, 단기 복구가 있어요. 단기 복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급 복구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홍수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그 위에 쓰레기 같은 거를 바로 치운다든지 뭐 바로 이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태를 우리는 응급복구, 단기복구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응급복구, 단기복구에 좀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편중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는 좀 장기복구, 이 장기복구는 여러분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했었던 이 심리적인 안정된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된 상태, 그리고 내가 생활을 했던 그 패턴 이전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회복력까지 이제 발생을 해주는 게 이 그 장기 복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방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 그리고 복지를 좀 위협하는 그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미리 제거하는 것도 예방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찾아내고 그런 위험한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우리는 예방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위기 요인들로부터 우리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위험의 정도를 줄여보자 라는 게 예방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활동이 다 예방 단계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단계에서는 그러면 우리 마을이 어디가 위험하지? 브레인스토밍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계획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뭐 조세제도나 계획이나 그리고 재난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거나 정부가 가입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보험 그리고 위기 경보 구축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 단계는 위험에 대한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위기를 억제시키거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세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제가 사방댐이라는 걸 넣어놨는데 사방댐은 산에다가 세우는 댐입니다. 산사태를 막아주는 댐이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댐을 이제 산 등산 아래에다가 이 사방댐을 세워놓으면 토사가 휩쓸려 내려왔을 때 이게 민가에까지 넘어서지 않도록 이 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위험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중간에 토사가 스탑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기가 억제되고 좀 줄어들겠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예방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목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경광등이 뭐 깨졌다든지 어디 뭐 옹벽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어디 무슨 이제 그 개울가 같은 이런 다리에 뭐 이런 것들이 깨져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이 들여서 위험한데 거기다가 뭔가 이제 학생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어때요? 위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손실의 우려가 있는 취약성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 이런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홍수가 많이 나면서 이제 충북 지역에도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저지대에 있는 분들이 침수되면서 많이 피해를 입었죠. 이러한 것들, 손실의 우려가 있는 분들, 취약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미리 감소시켜서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는 뭐 이주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예방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노출 감소인데 위험 지역에 대한 이용 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집안 침하의 우려가 있다든지, 집안 침하의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건물이 무너지면 그 옆에 있는 여타에 있는 지역까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지역은 아예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산사태 위험 지역, 위해 지역, 경고 지역 이런 곳들 주변에는 뭐 민가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제 강원도 인근의 펜션이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산사태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다 어때요? 이런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서는 그런 민가나 뭐 펜션이나 주택 이런 걸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위험성을
측정을 해서 여기는 건축 허가를 내지 않아서 건축 설계를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때에는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귀찮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들어가고 세 번째, 좀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방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에 의해서 사실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예방을 했어. 그러면 좋은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왠지 경제적인 순리고 봤을 때는 돈이 아까운.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편익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하고 싶지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방을 잘 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사실 예방을 잘 하면요, 여러분. 인명구조와 부상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재산상의 손실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읽어봤던 동화책 혹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그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잖아요. 뭐 첫째 돼지는 집으로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물론 첫째 돼지는 쉽게 집으로 지어서 시간도 별로 안 들고 힘도 별로 안 들고 어떻게 보면 돈도 제일 조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막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재산,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건 셋째 돼지였죠, 여러분. 당연히 재산상의 손실 예방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또한 사회적인 그런 아노미 상태, 혼란의 상태도 줄여들고요. 이 재난으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게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여러분 발생했을 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 가정폭력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 가정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 스트레스의 폭증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가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이혼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 심리적인 혼란, 스트레스가 매우 늘어난다는 건 이게 감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작물 손실 같은 거 줄일 수 있고요. 중요 이제 기간시설물 같은 것들을 보호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간시설물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들도 여러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리, 교량, 그리고 철도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크랙이 난다든가 해서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근데 미리 100년 6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튼튼하게 지어놓는다면 기간시설물에 대한 유지도 좀 길게 이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 활동에 의한 긍정적인 결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방 단계의 편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방 단계는 이제 사실 누군가 해주길 바라는 정부가 해주거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주거나 이러는 단계에서는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활동가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를 이렇게 점선면처럼 펼쳐나가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 개개인이라든가 요즘은 기업들도 이런 재난 예방과 관련된 이제 캠페인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군구에서도 하고 물론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죠. 정부의 역할이 각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잘 수행을 했을 때 최대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예방 단계의 효과성입니다. 특히 아주 작은 단계에서는 가족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족의 개개인의 구성 요소들이 재해, 심각성, 재난, 위험성, 사건, 사고에 대한 이슈에 대한 문제성을 깨닫고 예방에 필요한 이 활동을 본인들이 알아서 먼저 실천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위험한 요인들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거단지에 많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밤 시간에 학생들이 다니기가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 혹은 노약자분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이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약간 취약계층이 어려운 분들. 근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우리들도 어딘가 조금 불편하고 좀 나쁜 부분들,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각각 마을마다 사실 취약 요소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위험 요인이냐면 여러분, 그 산짐승들 여러분, 멧돼지들이 되게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가면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제 멧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게 본인들한테는 이제 위기 요인이고 위험 요인이고 큰 재해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가스 사용이라든지 안전보험 가입 같은 거 이렇게 개보험에 가입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피를 할 때 무엇을 챙길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재난배낭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예방 단계에서 조금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죠. 정책 기법이 있는데요. 지역이랑 건물들에서 나타나는 이제 재난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를 좀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기법 안에는 재해 경감 계획,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지자체 공무원들,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도시개발 계획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구획을 나누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건축법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예방정책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감 계획에는 모든 구성원,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성별의 여하에 관계없이, 나이의 구분에 관계없이, 장애의 구분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은 특히 재난 취약계층이 이 경감계획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수요 요소들이 있어서 뭐 장애인의 의무화 참여를 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취약계층 중에 하나에 뭐 청소년을 좀 넣는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감계획은 사실 위험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보호시설물을 만들고, 그리고 주민의 인식 변화의 이 3단계를 통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는 그 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오피니언스들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최소 3번 뭐 이상 이렇게 해서 가능한 좀 많은 모임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디가 위험하지 찍어내는 방안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치안이 됐든, 그리고 뭐 생활 위험 요소가 됐든, 뭐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됐든, 재난상의 위험 요소가 됐든,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풀어놓고서 파악을 하고, 과거의 피해 정도, 우리 지역이 과거에 치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교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았어, 혹은 뭐 농작물의 피해가 이런 게 많았어, 뭐 이런 피해가 많았어 하는 과거의 피해 정도, 그리고 사실 우리 지역은 뭐 홍수 문제 없었고, 지진 뭐 내가 사는 5, 60년 동안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한 작년, 재작년부터 좀 빈도가 늘어났네?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피해 정도의 가능성이나 지속성,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게 이제 위험 요소 파악 분석이고요. 구조적 보호시설물 건설은 이런 식으로 파악이랑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위험 요소를 어때요, 여러분? 없애야겠죠. 더 이상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오게 못하게 막아야 됐죠. 그래서 야생동물 퇴치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조적 보호시설물을 이제 설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없애거나,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들을 이 건설하거나 뭐 유사시에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다 이런 경감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이제 시민사회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 계몽 및 인식의 변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표, 마을마다 이제 대표 리더이신 분들도 있고 참가자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때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같이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감염병, 코로나 감염병 인식 변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도 마을마다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가스 누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어르신분들이 계시는 이제 주거지에다가 그런 걸 설치했다라는 것 등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주민들을 계몽시키거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비 단계는요, 이제 위기의 발생 이후라고 했죠. 제가 재난 발생 이후 쓰나미 들어온 거예요. 홍수 피해 일어난 거고요. 지진 발생한 거고요. 화재 발생해서 내 뒤가 이제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비 단계는 재난 이전이라고 했죠. 대응을 하기 위한 단계, 그러한 대응을 단계하기 위한 활동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응에 활동하게 한 중요한 자원들을 미리, 아까 말한 그렇게 재난 발생했을 때를 빨리 회복하기 위한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고 기관들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 그래서 요 대비 단계에서는 그 계획 시행의 확신, 지지, 그리고 시민들과 네트워크 간의 개발, 요런 단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대비 단계에서는 미리 대피소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여기 운동장으로 모인다, 여기 강당으로 모인다. 미리 대피소를 지정해놓고 사람들이 어때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여기 대피소입니다 라고 크게 설치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가 이제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 대피소. 근데 요즘 학교들 같은 경우에 담벼락에 담쟁이 덩크리라고 하나요? 이런 걸로 가려서 여기가 대피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제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위험 요소를 어때요, 여러분? 제거를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피소를 지정을 해놨어요. 학교를 지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진짜 대피소가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지진에 취약한 지역을 대피소로 설치를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산사태로 위험이 큰 지역을 학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치를 하면 될까요? 대피소를?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과연 물 같은 걸 쓸 수 있는지, 전기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지, 냉난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활용을 잘 할 때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여러분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긴급 구조팀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대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화재 경보기가 주변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같은 경우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한테 같은 이런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지식 함량을 하고 이제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대피소, 그리고 구호물자들이 잘 있는가 점검을 할 수 있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났나, 뭐 이렇게 잘 핀이 뽑히나, 뭐 이런 것들 점검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방 행사에서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안 하는데요. 행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이제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도 중요하죠. 대응복구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간단한 응급복구 처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담아놓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응급처치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간단한 긴급구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긴급 차량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장애물 제거 같은 거, 소방차 같은 것 등을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피해를 이제 치워주는 것들, 뭐 교통정리 같은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재민 파악과 관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민들이 이제 어느 한 곳에 수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뭐 몇 가구가 들어왔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가 있고, 그리고 대피를 못한 분들은 누가 있고,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 조사 같은 경우 같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연금품, 뭔가 이제 뭐 재해구역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평등하고 균등하게 배분을 잘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각 지자체마다
11개의 기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십자, 자원봉사, 자봉센터라든지 뭐 의사회, 새마을회 뭐 이런 기타의 등등의 11개의 기관에서 무엇을 만들었냐? 재난안전 네트워크라는 지자체 차원의 그 자원봉사자 집군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잘 활용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적십자, 자원봉사센터, 의사회, 새마을회 전부 다 이름이 이제 뭐 해병대 전후에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모여서 만들어는 놨는데 재난안전 네트워크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의 그 뭐랄까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주요 역할은 누가 응급 구조는 누가 장이 돼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원봉사에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을 때 그거 배분은 누가 장이 돼서 할 건데 혹은 구조는 누가 장이 이런 거를 이제 나누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많이. 본인들이 이제 좀 많이 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잘 활용이 되면 너무 좋죠. 각각의 이제 특장점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금 아직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만든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연구자로서 좀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 인증기관 평가가 있는데 정부가 위기관리 기관에 이제 위기 대비를 얼마나 잘하는가라는 평가 운용 지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전에 충북에 이제 다른 이제 시군구 가서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뭐 이제 이건 지자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관리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연방관리청 FEMA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국도 워낙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특히 자연재난도 많이 일어나죠. 뭐 토네이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다양한 재난 위기에 대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위기관리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자원봉사단체들을 대상으로 조금 약간 디테일한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이제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위기 대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어떤 식이냐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는 기관은 주정부, 지방정부.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자체에서 제1차적인 기관이고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도저히 수용 가능하지 못한 큰 재난 유형이 됐을 때 포항 지진, 경주 지진 포항시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경주시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자원과 인력만으로는 해소할 수가 없는 재난 유형이 커졌을 때는 중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좀 위기 대응 실패 사례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인 숭례문 화재 진압 사건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일이죠. 뭐 바로 엊그제 일 같기도 한데요. 2008년도 2월 10일 이제 방화로 인해서 이렇게 소실이 되었죠, 문화재가. 그래서 사실 화재 초기에 문화재청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1호야. 절대 뭔가를 건드려선 안 돼. 문화재가 티끌 하나라도 손실해선 안 되니까 건들지 마. 신중하게 제압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 진화를 하러 들어갔던 소방관들은 이걸 들고 업고 뜯어낸 다음에 하면 요만큼만 탈 것이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때요? 약간 이렇게 소심하게 적극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홀라당 타버렸죠. 그래서 이 화재 진압에 있어서 사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문화재청이었냐, 문화재청의 의견이었냐,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관이었냐, 현장의 책임자의 판단이었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는데 현장 책임자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냥 거기에 일임을 하고 맡겼더라면 과연 숭례문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지금 10여 년이 지난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재난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숭례문에 화재가 났어요. 그냥 요만큼만 태우면 끝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손실을 줄이고 복구도 현판만 하나만 넣으면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그 액션 단계를 우리는 대응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응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 기능 계획, 분야별 계획으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의 정책, 계획, 그리고 권한과 절차를 정한 것들을 우리는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계획은 통신이나 언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실 재난이 나타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가짜뉴스, 루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가짜뉴스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부가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지 이 위기관리를 잘 국면을 모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보 절차, 심각 단계냐, 뭐 경보 단계냐, 이런 심각 위기관 경보 절차 같은 경우도 이제 기능별 계획으로 들어가고, 정부의 기능 유지 등을 대상으로 이 기능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분야별 계획은요, 위기들의 종류, 그리고 뭐 이게 자연재난인지 사회적인 재난인지 뭐 인적 재난인지 이런 종류나, 그리고 얘는 기술이 필요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돼. 뭐 화재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리고 유해가스 누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특별한 기술이 요합니다.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특히 방사능재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난 대응에서는 얼마나 잘 지휘하고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인 지휘체계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장비, 정책, 인력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대응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재난 상황은 어때요? 극한의 상황이죠. 여러분 뭐 투모로우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극한 상황이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들의 역할, 뭐 특히 뭐 미국의 재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막 성족이 나오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막 그런 식으로 이 리더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어떻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하느냐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유언비어 난무하죠. 그리고 공황 상태.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처음에, 지금도 많이 문제는 발생하지만 막 테러 같은 것도 나고 막 소요 사태 같은 경우도 나고 막 그 가게 같은 거 폭동도 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을 무질서를 통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증폭되는 거를 좀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대응 기능에서는 시민들을 얼마나 위험 지역으로 잘 대피시키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서 잘 탐색하고 구조하고 기능을 하는가, 이런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서비스도 이제 잘 대응을 해줘야 되고, 질서도 잘 유지를 기능을 시켜줘야겠죠. 마지막 복구 단계입니다. 복구 단계는요, 재난 발생 직후, 그리고 이 지역이 원래 먹고 살고 했던 걸로 원상 복귀. 일례로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지금 2008년도 그 허베 스트리트호 태안에 유류 피해가 났잖아요, 여러분. 유류 피해가 난 기점 이후에 다시 맨손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조개잡이를 해서 가사를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복구되는 상태, 그게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자연 상태가 완전 원상 복구되는 상태까지를 우리는 완전한 회복 단계라고 봅니다. 당장 거기 기름기를 걷어내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재난은 장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조금 안정화가 되고, 긴급 인명 구조, 급하게 뭐 이렇게 기름띠 닦아내고 재산 보호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수행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 했었던 경제적인 활동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상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복구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재민들한테는 최소 영위,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행태를 보장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이 도시가 다시는 이 피해가 일어나도 이러한 이재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도시 계획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복구 단계에는 주택 재건, 주택이 무너지면 다시 만들어내는 거고, 사회 심리적인 조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또 깨주는 것들,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 그리고 환경적인 복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환경적인 재난을 복원시켜주는 것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이제 정리해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난 복구 단계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이제 수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